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뭐 하나 여쭤봐야겠는데, 일단 뭐 여러분들 어느 정도 지금 공부하신지를 여쭤봐야 되니까, 그, 지금 사시나 뭐 이런 거 하시다 오셨습니까? 그럼 뭐 깊게 들어가도 상관없겠는데, 이제 아시겠지만, 우리 시험이 이제 25문제잖아요. 25문제라서, 사실은 사시하시다 오신 분들은, 뭐 이쪽 이제 노량진 말고 이쪽에서는 다 공부하시다 오셨으니까 사실 법 과목에 대해서 별로 저도 그렇게 걱정을 안 하는데, 문제는 이제 25문제를 빨리 풀어야 되니까, 25문제 우리 시간당 배점 아시잖아요, 그죠? 25문제고 20분이나 15분 내에 풀어야 아침 다른 과목 어학이나 이런 거를 풀 수가 있죠. 특히 이제 이쪽 노량진 말고 이제 이쪽은 나름대로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있어서 순발력이 처져요. 그래서 제 주변에 이제 제 선배나 오히려 이런 분들도 어, 지금 들어가서 취업 중인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좀 빨리 풀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교재 없으시죠? 이 교재가 지금 이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요걸로 오늘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밑에 가셔서 받아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교재는 제가 교재를 되게 신경을 좀 많이 썼는데, 황남기 교수님 거를 원래 좀 택할까 하다가, 갔다 오십시오. 황남기 교수님 것도 보니까 양이 장난이 아니에요. 되게 두껍고 그 기본에다가 이렇게 추가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선명도가 떨어져요. 법원직 시험에 맞춰서 문제가 출제가 돼야 되는데, 우리 시험이 아시다시피 난이도 랭킹 이제 2위가 됐습니다. 그죠? 원래는 3위였었죠. 사시, 그 다음에 이제 법행, 그 다음에 이제 법원직이었는데, 법무사부 시험보다 어려워요. 푸슬보다 아시겠지만 25문제 불과하지만 법무사 시험보다 난이도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고, 내년에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특히 법학 과목이. 그건 저도 제가 분석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저도 혹시 안전적인 보장책을 찾아야 되지 않나. 요새 하도 시장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고민을 좀 했는데, 아침에 지금 우리가 예전에는 헌법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법 과목이죠. 1교시에. 그래서 헌법 풀고 그다음에 영어, 국사, 국어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가. 뭐 얘를 제일 처음 푸는 사람도 있지만 나중에 푸시는 분도 있고. 근데 이제 보통 나중에 풀기 어려운 거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특히 40조에서 넘어오신 분들은 얘들이 문제, 얘들. 근데 국사나 헌법이 그나마 빨리 풀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이거에서 보통 15분 잡아서 30분 풀고 1시간 끝내고, 30분 끝내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좀 여유 있게 푸는데, 올해 국어가 장난이 아니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대부분 다 이제 25분씩 풀어야 되는데, 얘한테 30분, 얘한테 한 3, 40분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헌법을 그러면 15분 내에 마크를 해야 되는데, 헌법이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문제는. 거기다가 이 법원직 시험의 특징이 법원직에서만 돌아다닙니다, 문제가. 그래서 이 실무과를 택한 이유가 이제 좀 양이 많죠. 양이 많은 건 이제 기간이 좀 길다 보니까. 그런데 기간이 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거 어떻게 보름 내내 헌법만이야 이러지 마시고, 시간이 남으시면 이거 말고 다른 것도 같이 하세요. 그죠? 하루에 지금 한 과목만 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지, 공무원 시험은 사실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험을 하시면서 다른 과목, 어학은 늘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침 과목 2개 하고 그다음에 집에 가서 복습하시고 이러면 사실 시간이 금방 갑니다. 그러니까 보름이 꼭 헌법만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것부터 일단 여러분들이 잘 잡으시고, 그다음에 헌법을 되게 선명하게 풀려니까, 선명하게 풀면 제일 좋은 방법이 뭡니까? 일단 난이도는 올라가고 반복해서 푸는 게 중요하죠. 그죠? 사시하신 분들도 헌법 다 맞지 못해요. 그게 문제입니다, 이게. 사실 1차를 합격해도 다 맞지 못해, 헌법을. 그런 사람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헌법 시험이 점점 내년에,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40페이지 되면서 이제 이쪽 계통에 있으신 분들이 많이 오시니까 법 과목을 출제하신 분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 지금 우리가 3단계 정도 지금 남았죠. 그러니까 지금 시작해서 사실 전혀 늦진 않는데, 3단계 할 때 일단은 좀 범위를 넓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법무사 시험하고 법행하고 그다음에 법원직, 이렇게 세 개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같이 문제가 돌아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개 중에 당연히 법행이 제일 난이도가 있는데, 법행은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 볼 때는 법행도 제가 좀 같이 풀고, 그래서 지금은 일단 좀 넓혀 놓을게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들어갈 때는 당연히 어때요? 이걸 줄여야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저번에 풀다 그 법행에서 좀 어렵다고 생각된 거, 그 다음에 법무사에서 조금 어렵다고 생각되는 것들, 그거를 몇 개 이제 같이 모아두고, 그 다음에 이제 법원직 9급 기출에서 이걸 조금 더 깊이 있게. 그리고 법원직 시험은 예전 기출문제 풀고 지금 풀고 나서 아우 쉬워 이러지 마세요. 완전히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2, 3년 새에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직 시험 옛날 거 보면 그냥 껌이에요. 껌. 누가 이걸 틀겠어 할 정도로 많이 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2, 3년에 출제된 거 보면 여전히 쉬운 건 쉬운데 어려운 게 한 두세 개씩 꼭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 이게 노량진 말고 이쪽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법과목을 사실은 다 맞아야 영어나 국어나 국사에서 놓치는 것들을 메꿀 수가 있다고요. 그리고 문제는 1교시가 시간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싸움이다 보니까 그야말로 탁칙 이렇게 안 되면 1교시에서 눈물을 흘리게 돼 있습니다. 2교시에서 보상을 받는다 해도 2교시가 요새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2교시도. 민사소송법 객관식 같은 경우에 작년인가부터 확 바뀌었습니다. 이게 문제풀이. 대부분 이제 일반직 하시니까 형소나 뭐 이쪽 형법은 형소나 그나마 제일 만만한 게 형소죠. 그죠? 합격자 평균이 형소가 90점인가 92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형소는. 왜 그러냐 했더니 검찰직도 하시는 지원하신 분들이 같이 들어오니까 그 친구들은 거기까지만 보고 그냥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나가버리니까 점수만 올리고 나가는데 실제로 합격자 평균 보면 90점 정도 돼요. 형소가. 근데 형법이 또 작년부터 바뀌었습니다. 형법이 예전에는 판례 내면 그냥 단순하게 문제만 냈거든요. 근데 지금 작년에 형법에서 사람들이 많이 실수했던 게 뭐냐면 형법이 약간 사시 비슷하게 변했어요. 10년 전 사시 정도. 그래서 형법도 문제를 어떻게 하냐면 꼬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판례를 살짝 바꿨어요. 그래서 제 후배들한테 같이 제가 그때 작년에 스터디를 좀 해주면서 그때 제가 막 그냥 이거 강의 안 할 때니까 이제 스터디 같이 해줬는데 이 친구들한테 제가 좀 주의를 줬거든요. 이거 조금씩 바뀔 테니까 조심해라. 그랬더니 그냥 판례만 둘둘 암기해 가가지고 형법을 몇 점 맞았냐면 80점도 못 맞았습니다. 근데 이때도 형법 평균 점수가 88이었어요. 합격자 평균이.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민소 같은 경우도 이번에 어려워져가지고 보통 막 6, 70점 맞거든요. 합격자 평균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교시 과목에서 여러분들이 특히 이쪽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법 과목을 잘 받는다 생각하는데 옛날만큼 법 점수가 잘 안 나온단 말이에요. 옛날에 사시하다 오신 분들은 법 점수가 보통 8, 90에 육박하고 그다음에 이쪽에서 몇 개 좀 까지고 해가지고 그냥 커트라인 넘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돼요. 그다음에 저쪽에서 노량진에서 공부하신 분들도 이제는 국어 영어 이쪽에만 올인하지 않습니다. 법 과목에 더 올인을 해요. 합격 보면 눈물 납니다. 이분들 되게 옛날 10년 전 사시 공부하듯이 지금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실 때는 지금은 물론 이제 기존에 공부하셨던 것들이 보탬 양이 있으셔서 이제 보통 우리 이쪽에 신림동에서 하시니까 그런 특성이 있으니까 법 과목을 대신에 안 하는 대신에 조금 더 밀도 있게 파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빠른 시간 내에 반복해서 탁탁탁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뭐 공부의 질이나 이런 것들을 여전히 조금은 유지하십시오. 너무 쉽게 가려고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최신 판례 같은 경우에는 최신 판례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법원직 시험이에요. 헌법은. 그래서 작년에도 주민등록법 시험이 딱 나와버렸죠. 근데 그 주민등록법 시험이 그 판례가 단순하게 주질 않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약간 좀 헷갈리게. 그 법원직 시험에 헷갈리면 시간 걸리고 시간 걸리면 못 푼다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저 감소점으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판례 같은 경우도 작년 최신 판례까지 나왔죠. 그야말로 한 달 전인가? 그때 주민등록법이 가장 최근에 나왔었던 건데 그게 바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최신 판례는 제가 이거 할 때는 좀 이게 두꺼워 보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막상 보면은 그렇게 많이 양이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보시면서 하다가 최신 판례는 제가 그때 아마 지금 최신 판례 혹시 법행 준비하신 분들은 최신 판례 아마 7월 정도 거까지 그죠? 그렇게 됐으실 거고 그 다음에 법원직은 이제 또 우리 쪽이 개통이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법원직 시험 보시고 또 법행도 좀 나름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합격하면 5월 달에 연수원 들어가죠? 그럼 5월 달에 갔다 오면 사실은 발령 날 때까지 제 선배님은 2월 달에 발령이 났어요. 7개월 놀았어. 그러니까 그 양반 그때 뭐 하겠다 어쩌다 하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시간만 날렸거든요. 왜냐면 발령이 언제 할지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시간에 작년에 그 법행 수석 합격자가 9급 합격하고 그 다음에 연수원 갔다 오고 거기서 저
반려자 만나서 그 아름다운 사랑 얘기던데 그 친구가 격려를 해줘서 이제 법행에 도전해서 이제 법행 수석을 한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전에 사시경이 있었으니까 그러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4급 정도 올라가려면 아마 못 올라갈 거요, 그죠? 퇴직 전에 못 올라갈 거니까 그것도 생각하셔서 그냥 제가 지금 법행 강의도 했는데 올해 여름에 실제로 합격하시고 오신 분도 계세요. 왜냐 아직 발령이 안 났으니까. 그래서 와서 1차도 합격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꿈을 크게 가져서 요새 물론 안정직으로 우리 일단 하는 거 이건 베이스로 깔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야심을 가져서 5급 정도 그냥 올라가자. 한 1, 2년 더 한다고 해서 뭐 마냥 기다리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막상 들어가면 이제 또 공부 못 한다고 그래요. 왜냐면 이제 그 법원직 가 계신 분 얘기 들어보니까 바쁘대요. 바쁘고 법원직은 특히 계통이 뭐냐면 자기 일은 자기가 하고 절대로 옆으로 돌려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휴가를 갔다 와도 내일은 그대로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빠서 정말 공부도 좀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발령 나기 전에 최대한 공부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하여간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보시고, 이게 또 우리 노량진에서 공부하신 분들이랑 이쪽이 조금 다르긴 하니까. 그래서 일단 들어가는데 그 방식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그 관련되는 조문, 헌법 조문을 오늘 처음에 다 볼까 하다가 또 그러면 또 오버할 것 같아서 항상 지금 일단 오늘 들어가는 게 헌법 총설이죠. 그래서 총설을 먼저 조문을 한번 쭉 보고, 총설이니까 조문이 몇 개 안 되잖아요. 우리 기본권 들어가는 구조까지 전문하고 구조 그렇게 보고 이제 총설 쭉 보고, 그 다음에 기본권 들어가면 기본권 조문 또 쭉 보고, 그렇게 실제로 평상시에 제가 공부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그 강의를 한 지는 좀 됐는데 그 기출문제를,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게 이제 강사의 뭐 보통 능력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좀 올려보려고 의도한 건 아니지만 올해 법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제로 제가 공부하는 것처럼 해봤더니 법행 한 40문제 중에 제가 한 35개까지 제가 커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놀랐어요. 너무 너무 많이 해서. 그 왜 그러냐면 좀 강의하려고 하는 거랑 제가 공부하려고 하는 거랑은 좀 원래 달랐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좀 공부하는 방식으로 해보니까 확실히 그게 더 기출문제 맞추는 건 높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할 때도 법원직도 제가 나름대로 제가 하는 방식으로 좀 해서 좀 올리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늘 말씀드리지만 이쪽에서 특히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거 좀 여기 올인하시긴 하시겠지만 하시고 가셔서 집에 가서 복습하시고, 그리고 다른 거 얼른 빨리 하셔서 계속 그렇게 우리가 지금 잡아놓은 게 보름이라 제가 솔직히 말하면 보름은 좀 길다 생각해요. 근데 이것만 하지 마세요. 그죠? 이 과목 하는 사람 이것만 하지 말라는 좀 웃긴데 그거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가 과목이 많으니까. 지금 현조다운 시험 중에 제일 과목이 많은 게 이 시험이라서 아직은 괜찮아요. 왜냐면 이게 진입장벽이 높으니까. 근데 금방 여기 지금 뚫립니다. 이거 내년이나 내후년 되면 여기 되게 심해져요. 지금 학원이 몇 개가 더 생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학원이 생긴다는 얘기는 지금 뭔가 있거든요. 수험생들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작년, 재작년에 빠져나가는 게 제일 좀 그나마 아직까지는 안 좋고 있는데, 아직 내년까지도 제가 볼 때는 조금은 괜찮습니다. 근데 앞으로 그 이후에 한 3년간은 박 터져요. 여기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또 지방에 있는 이제 아직 법대 남아있는 학생들이 또 들어오는 게 법원직이거든요. 졸업하고.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앞으로 나름대로 좀 뜨거운 시장이 될 거니까 공부하실 때 이번에 확실히 마무리하신다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25문제에서 계속 모의고사는 아직은 좀 그렇고 1월이나 1월 말쯤에 가서 그때 가서 모의고사도 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보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지금 어느 정도 공부하신 걸로 제가 얘기를 들어가지고 뭐 처음에는 원래 좀 깊이 있게 설명할까 했는데 봐가지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좀 너무 이렇게 깊이는 안 가려고 그래요. 저도 이제 뭐냐면 시험에 맞게 좀 강의한다 생각해서 깊이는 안 가려고 하는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하다 보면 쑥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럴 때는 눈빛으로 좀 신호를 주세요. 야, 그거 아니다. 이렇게. 제가 저를 좀 제어를 해야 되니까. 자, 헌법 우리 조문 보시죠. 조문 다 가져오셨죠? 안 가져오셨군요. 이런 자, 이게 조문을 여러분들 조문 가지고 오셔야 돼요. 우리 법원직에서 조문이 3문제가 기본적으로 나와요. 아시죠? 특히 요새 그 단행법도 나온다니까 10년 전 사시 스타일로 지금 가니까 여러분들이 25문제에서 조문 기억이 안 나면 그게 시간이 제일 오래 가요. 왜냐면 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그거 좀 여러분들이. 그러면 어차피 오늘 조문은 몇 개 안 되니까 이따가 민법 전문이 나옵니다. 우리 저 객관식 문제 중에 해설 중에. 그러니까 그때 전문을 보고 지금은 일단 제가 몇 개 그거 우리 있는 거 내일부터 그리고 조문 좀 가져오시고. 그래서 1조는 빨리빨리 제가 이거 어차피 지금 조문 아무도 안 가져왔네. 자, 그래서 오늘 조문을 제가 지금 원래 복사를 해서 드릴까 하다가 설마 가져오겠지 이랬는데 그래요. 제 예상을 깼네요. 자, 1조가 그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그죠? 그냥 여러분 다 아실 테니까 제가 얼른 말씀드릴게요. 1조 2항은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 다음에 2조가 대한민국 국민이 된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국가는 법률이 정한 자에서 제외 국민만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뭐 저 혼자 읽기 좀 뻘쭘하네. 나중에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 있으면 그걸로 보셔도 되긴 되는데. 오늘 관련된 것만 그럼 일단 보고요. 오늘 이거부터 먼저 얼른 볼게요. 그러면 혹시 저 뭐 다른 거 가지고 계시면 보시고 128조, 129조 거기 헌법 개정. 그거는 오늘 이 헌법 전 총강에 그 개정이 나와요. 그죠? 헌법 개정 아무래도 입법례가 있으니까. 그래서 혹시 뭐 폰이나 이런 거 가지고 계신 분은 그거라도 좀 보셔서 좀 보십시오. 이거 조문 없으신 분은 말씀하시면 제가 내일 하나는 그러면 이렇게 복사하라고 갖다 드릴 테니까. 그래서 128조부터 보면 일단 그거부터 얼른 보고 들어갈게요. 오늘 거기 문제가 나오니까. 그래서 헌법 문제가 지금 뜨겁죠? 이렇게 뜨거울 때가 없는데 헌법이. 그래서 굉장히 그 헌법의 뭐 탄핵 조항이라든가. 근데 웃기는 거지. 제가 그거 보면서 가만히 느낀 생각이 뭐냐면 법이나 질서를 가장 어기는 사람들이 보통 법과 원칙을 가장 강조한다는 거예요. 되게 웃기죠. 그죠? 그런 게 좀 법을 공부하고 있지만 또 너무 법대로는 좀 웃긴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치적인 발언이었고요. 자, 128조 보면 헌법 개정은 자 개정 절차죠. 그래서 이건 그냥 조문이 아니어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안입니다. 제안이 128조 1항은 그래서 제안 이거 무조건 암기해요. 여기는 법원직 시험에서 무조건 나오는 조문 찾아라 그러면 여기입니다. 128, 129, 130. 그죠? 헌법 조문에서 제일 많이 나오고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분 무조건 암기. 근데 맨날 여기 헷갈리거든요. 그렇게 봐도 계속 헷갈립니다. 그래서 일단 헌법을 개정하는 거. 이거 지금 헌법 개정 지금 개헌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것도니까 제적 과반수. 제적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입니다. 대통령. 그죠? 대통령이 제안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항은 약간 좀 빠진 얘기지만 임기연장이라든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특히 그렇죠. 단임제니까 또는 중임변경.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 제안은 개정은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 이게 인적 효력 제한 규정이죠. 인적 효력 제한 규정. 그래서 지금 만약에 박 대통령이 했다. 그러면 박 대통령에는 상관이 없어요. 제안 당시에 대통령이니까. 그런데도 왜 하려고 하느냐? 이제 그 같은 당이라든가 이쪽으로 이제 권력을 계속 유지하려는 이제 그런 대통령들의 그 세력들, 그죠? 그쪽에 대해서 이제 보통 나오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129조가 이제 개정안 공고 기간입니다. 이것도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무조건 20일 이상. 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건데 이거 30일, 15일 뭐 별거 다 나오죠. 그죠?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 의무 조항. 그다음 130조. 130조가 1항이 이제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공고된 날입니다. 이것도 장난 아니시죠? 공고기간 20일이잖아요. 공고기간이 지난 후에 60일 이내냐 아니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냐.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죠. 이걸 만약에 공고기간으로 여기를 넣어버리면 그 문제가 세 문제가 나왔어요. 각종 우리 법원에서 법무사, 법행, 법원은 다 같은 대법원에서 출제하죠. 그러니까 이 풀이 얘네들만 돌아다녀요. 다른 데서 오질 않는다고요. 그래서 이거 시험 거를 왜 제가 택했냐면 그 세 개의 시험을 비교해보면 놀랍게도 그해 우리 법원직에서도 나왔던 시험이 법무사, 법행까지 다 갑니다. 그래서 법행 기출문제 분석할 때 아주 유효했는데 문제는 우리가 제일 첫 번째 시험이다 보니까 우리가 처음이야. 실험이야. 그래서 그게 조금 불리한 게 좀 있죠. 나머지 뭐 쉬우니까. 어쨌든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을 해야 되죠. 이거 장난 많이 칩니다. 공고된 날. 심지어 사시에서까지도 계속 나왔죠. 그 다음에 의결은 이것도 많이 틀려요. 제적 3분의 2입니다. 제적 3분의 2. 제적 3분의 2. 이거 제적 과반수로 하면 또 깜빡 속죠. 제적 과반수에 출석 과반수 이러면 또 깜빡 속고, 제적 과반수에 출석 3분의 2 이래도 또 속고, 그냥 제적에 그냥 제적 3분의 2 이상 찬성입니다. 예. 의결.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의결하고 나서 국민 투표로 가죠. 그죠? 그래서 의결 후 30일 이내 국민 투표입니다. 이것도 20일로 많이 장난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30일 이내 국민 투표를 붙이고, 국민 투표 정족수가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과반수 찬성이 아니죠. 이것도 찬성이라고 하면 틀립니다. 투표랑 과반수 투표고, 그 다음에 투표자 과반수 찬성이에요. 헌법 조문 문제는 무조건 나오면 빠르게 풀어야 돼요. 근데 법무사나 뭐 이런 데도 마찬가지로 계속 적어가지고 장난 많이 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사망에 이렇게 국회 의결, 그 다음에 국민 투표를 거치면 확정되죠. 그죠? 그래서 확정 시기가 중요합니다. 확정 시기. 확정 시기는 국민 투표로 바로 확정돼요. 그죠? 그래서 국민 투표로 여기로 확정. 그러면 대통령이 공포를 하죠. 그리고 이때 대통령이 공포를 즉시합니다. 이것도 장난 많이 친다고요. 15일, 20일. 그러니까 지금 장난칠 것들이 뻔하게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여전히 속는다는 거. 15일만 지나서 다른 과목 들어가면 여기 속아요. 다 잊어버리거든 벌써.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꼭 이 조문 가지고 내가 틀리는 것들은 반드시 체크해서 체크하는 거 무조건. 이것도 문제도 지금 문제 풀이할 때도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지문 위주로 항상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기출문제는 답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지문을 또 돌려서 써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문이 되게 해서 지문이 해석이 안 되면 그건 내 것이 아니라고요. 그죠? 그런 것들은 체크해서 여러분들이 기자 노트나 이런 데에서 넘겨볼 수 있는 500원이나 1000원짜리 이거 사셔서 거기다 바로바로 적어서 오답 노트를 작성하세요. 공부를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바로 오답 노트를 작성하시고, 공부를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시험 보기 한 달 전부터 이제 오답 노트를 작성하기 시작해서 그때 하시고, 전과목 다 그렇게 법과목 같은 경우에도 전과목 그렇게 다 작성하는 게 아마 여러분한테도 되게 효율적일 거로 봅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하시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 지금 시험 문제 벌써 여기서 한 5-6문제 나오죠. 그죠? 절대로 잊지 마시고, 여기 이따 그 기출문제 보시면 바로 나와요. 기출문제가 어렵게 나올 수도 있고 쉽게 나올 수도 있는데, 문제는 여러분 빨리 풀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은 시간 둬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빨리 풀어야 돼요. 빨리. 그래서 한 번에 탁 안 나온다. 제가 지문을 같이 읽고 볼 건데 안 나온다 그러면 체크해요. 무조건.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책이 이번에 새로 나와가지고 저 그냥 작년판으로 보려고 그랬는데 또 새로 넣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과제본을 일단 어제 받아봐가지고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이죠? 문제 들어갈게요. 조문은 하여간 오늘은 앞에 걸 제가 못 봤는데 여러분들 조문 다 안 가져오셔서 그거는 그럼 내일 좀 보고, 어차피 오늘 조문 관련된 건 국적법이나 뭐 이런 게 있어서 헌법 조문이 아니어가지고 뭐 아직 상관없다고 봅니다. 자, 먼저 첫 번째죠. 제가 이제 권유하는 건 법행은 아니어도 법무사 문제까지 여러분 꼭 커버하셔야 됩니다. 법무사는 우리 법원직보다 쉬워요. 법무사 문제가 많아서 그래요. 40문제라서. 그러니까 일단 법무사까지 깔고 들어가셔야 되고, 법행은 조금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법행은 여러분들이 봐서 그냥 스킵해서 넘기셔도 사실은 별 문제는 없다고 봐요. 아직까지는 우리 법원직에서는. 자, 1번 가죠. 가장 타당하지 않은 건데, 합헌적 법률 해석이 우리 헌법 맨 처음에 나오죠. 그래서 합헌적 법률 해석이라는 용어 자체가 헌법에 비춰봤을 때 법률이 위헌적 요소로 보여도 되도록이면 합헌으로 해석해라. 그게 합헌적 법률 해석이죠. 근데 이 합헌적 법률 해석은
용어 자체가 좀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건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법무사 시험에서까지만 아직 한 번 나오고 아직 우리 쪽엔 안 나왔죠. 그래서 조금 어렵다기보다는 좀, 한번 봅시다, 일단. 1번. 합헌적 법률 해석은 법률 규정 위헌으로적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부분과 합헌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공존하는 경우 위헌적 해석을 배제하고 헌법에 합치되도록 해당 법률적 해석해야 한다는 해석 지침을 말한다.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거기서 우리 그 해석 지침, 해석 지침, 그 밑줄 쳐두시고. 그 다음에 2번. 합헌적 법률 해석을 통해 당의 법조항의 본래의 의미나 목적을 새롭게 변경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네, 이것도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법률 해석을 하라고 했지 헌법을 바꾸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법률을 바꾸라는 게 이게 아니고 해석만 그렇게 하자는 거죠. 그래서 새롭게 변경하는 건 안 된다. 그 다음에 3번. 합헌적 법률 해석은 주로 헌법재판소가 법률을 해석할 때 사용하는 해석 기법이며 일반 법원과는 무관한 해석 기법이다. 자, 이렇게 무관하다 나오면 우리가 움찔하죠. 순간적으로. 맞습니다. 이거 틀린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대법원도 합헌적 법률 해석을 합니다. 대법원도요. 그래서 그 내용도 여러분들 우리 해설 지문에 보면 판례가 나와요. 그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죠? 그 대법원 판례 한번 일단 처음이니까 오늘 아니면 시간이 신경 안 쓰고 한번 볼까요? 맨 뒤에 보세요. 거기.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거기 9198 해가지고 대법원 판례가 나오죠. 그래서 어느 법률이 한 가지 해석 방법에서 헌법에 위반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다른 해석 방법에 의하면 헌법에 합치되는 것을 볼 수 있을 때는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 방법을 택해야 한다. 라고 해서 합헌적 법률 해석을 취했습니다. 그 다음에 합헌적 법률 해석은 혹시라도 이제 여기는 안 나왔지만 합헌적인 법률 해석에서 법률이 종이죠, 종. 그죠? 근데 헌법 해석이다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법률 해석으로 보셔야지 헌법 해석이다 이러면 틀립니다. 그것도 좀 알아두시고요. 그건 이제 사시지문에서 자주 나왔던 거지만 보시고. 그 다음 4번. 합헌적 법률 해석은 헌법을 최고 규범으로 하는 통일적 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헌법이 최고 규범이죠. 우리 사회 질서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합헌적 법률 해석이 결국 우리 그 법 적용의 순서 있잖아요. 헌법, 법률, 명령, 규칙.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렇게 그래서 맞춰서 해석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합헌적 법률 해석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헌법의 최고 규범성, 우리 헌법 기본서 보면 맨 처음에 나오는 거 있죠. 헌법의 최고 규범성을 지키기 위해서, 헌법의 통일적 해석을 위해서 이런 얘기들이 결국 다 여기 이 4번 지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 5번. 합헌적 법률 해석은 민주주의와 권력분립 관점에서 입법부의 입법권 행사를 존중하기 위한 것이다. 자, 이것도 틀린 지문 아니에요. 왜? 법률을 만드는 건 입법부니까 입법부가 만드는 법률을 무조건 다 위헌이라고 쳐버리면 입법부가 완전히 무시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입법부가 만든 것을 웬만하면 맞춰준다 이거죠. 특히 특별하게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면 그러면 이제 입법권을 어느 정도 존중해주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입법부 입법권 존중. 그렇다고 해서 헌법에 어긋날 정도로 입법권을 존중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 적당한 선에서 이제 잘라준다는 얘기죠. 자, 이 문제는 안 나올 확률도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들어가죠. 자, 재작년 문제죠. 우리 구급 문제, 헌법 개정. 이런 요새 박스형 문제가 많이 나온다는 거 아시죠? 이번에 헌법, 올해 3월달 시험에서 헌법 박스형 문제가 5문제가 나왔어요. 4문제가, 5문제가, 3문제가, 4문제가. 근데 법무사 시험에서는 박스 문제가 막 10몇 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박스형 문제가 이렇게 자주 나오는 게 이제 초기 헌법, 그러니까 10년 전쯤에 이렇게 2006년쯤에 바뀔 때 그랬거든요. 그 형태가 지금 이제 우리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박스형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죠? 그리고 개수형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면 또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 시간 싸움이라고 했잖아요. 영어나 이런 거를 잘하신 분들은 상관없는데 영어를 이제 대부분 우리 아직 대체가 안 된 시험 영역에서 영어 시험은 굉장히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국어가 또 되게 어렵기 때문에 국어도 수능식으로 가죠. 박스 하나 문제 하나를 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헌법하고 국사에서 빨리 점수를 따야 되니까 그러면서도 높은 점수를 그래서 헌법 이렇게 박스형을 여러분들이 초전박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역시 반복입니다. 그죠? 특히 조문에서 틀리면 안 돼요. 그래서 조문 나왔죠. 바로 개정안. 한번 봅시다. 제가 읽을 동안 만약에 여러분이 못 찾아내면 그거 틀린 거예요. 체크하십시오. 헌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이를 공표해야 한다. 틀렸죠? 15일이 아니라 20일이에요? 아니죠. 즉시입니다. 즉시. 여기 나오잖아요. 즉시.
즉시 공포. 그 다음에 개정안에 대한 국회 의결. 출석 3분의 2가 아니라 제적 3분의 2죠. 제적 3분의 2. 헌법 개정은 제적 3분의 2 이상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한된다. 3분의 1을 하다 보니까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또 틀린단 말이에요. 제적 3분의 2가 아니라 제적 과반수입니다. 지금 바로바로 안 나오면 다 지금 바로바로 틀린다고 체크하세요. 그리고 집에 가서 복습하셔야 됩니다. 제한된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30일 이상 이를 공고해야 한다. 공고는 20일이에요. 그죠? 다 틀렸죠. 구급 문제가 3년 연속 박스형 문제 개수가 나오면 all or nothing입니다. 전부 맞거나 전부 틀리는 문제만 내고 있어요. 분석하신 분들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에 또 너무 믿어가지고 에이씨 하나 정도 틀리면 이거 다 틀린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도 제가 볼 때는 맞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문제가 나와요. 그 참 박스형 문제를 내는 새로운 출제 방식인데 구급은 하여간 예외 없이 3년간 그 전에는 안 그랬어요. 그 전에는 한두 개씩 틀리게 냈는데 제가 10년 걸 분석을 해보니까 그래서 그 너무 믿지 마세요. 그건 위험합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위험하고 하여간 정 하나가 헷갈리면 이거 다 틀린 거 아니야. 이제 그런 식으로 한번은 생각은 해보시란 얘기예요. 자 2번 갑니다. 헌법 개정 절차와 관련해 옳은 거. 역시 마찬가지. 제가 바로 쭉쭉쭉 읽는데 멈칫하면 틀린 거예요. 자 헌법 개정 국회 제적 3분의 1 또는 대통령 발의로 제한된다. 방금 봤는데 제적 과반수. 그 다음에 2번. 제한된 헌법 개정안 대통령이 3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공고는 20일. 그죠? 그 다음에 보세요. 너무너무 지문이 똑같잖아요. 근데 이 문제가 4페이지입니다. 이 문제가 2012년 법행 문제예요. 근데 2014년 우리 법원직에 9급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법행 문제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니까요. 전전년도나 전년도 문제는 다시 출제됩니다. 9급으로. 왜? 법원은 돌려쓴다니까 문제를. 아직까지 그게 지금 풀이 남아있어요. 근데 이게 언제 끊길지 모르겠는데 이거 아무도 모르게 빨리 해서 우리가 끝내야 돼요. 그 다음에 3번. 제적이 개정안이 공고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되며 국회 의결은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된다. 공고된 날 잘 보시라고 그랬죠? 그죠? 이거 맞습니다. 이 지문 맞아요. 이거 맞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역시 체크입니다. 맞는지 모르면 체크해 그것도. 4번. 개정안은 국회가 의결되는 즉시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 투표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긴 지문은 뒤 문장은 맞아요. 근데 앞에 문제가 틀렸죠. 그 문제 있다 보면 뒷 문장으로 우리가 눈이 돌아간다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맞다고 하고 돌아가 버리니까 반드시 틀리다 생각되는 지문이 나오면 항상 이렇게 체크하십시오. 세모로 아직 확정적이지 않으니까 세모 정도로 체크하셔야 되고. 그래서 4번은 즉시가 틀렸죠. 국민투표에 붙이는 건 30일 이내니까. 그래서 그다음 5번 지문. 헌법 개정안은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를 거쳐 대통령의 공포안으로 확정한다. 이것도 오답으로 무지하게 나오는 겁니다. 공부 잘하고 있어도 이런 데서 순간적으로 놓친다는 거죠. 확정은 국민투표 때 확정돼요. 대통령은 공포할 뿐입니다. 공포는 효력 발생 요건이죠. 공포를 해야만 효력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공포 절차가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확정하고 효력 발생은 달라요. 확정으로 인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 공포로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거는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확정하고 공포는 다르다. 효력 발생 요건은. 3번 가죠. 헌법 개정에 대해서 옳은 거 역시 계속 1번 72조 국민투표 부의권을 행사해서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헌법을 개정할 수 있다. 틀렸죠? 72조 국민투표 부의권이 대통령에게 있는데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헌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해버리면 헌법 개정 절차 우리가 봤던 128조, 129조, 130조가 한꺼번에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도 박 대통령이 만약에 이걸로 해버린다 그러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틀렸습니다. 그 다음 2번. 다수설에 의하면 명문의 규정. 다수설이라는 말을 원래 쓰면 안 되는데 썼죠. 구구시험이 이제 특징인데. 다수설에 의하면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그 한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 다수설 통설의 입장이죠. 그죠? 개정 무한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제 헌법 헌법 실증주의자. 헌법관 얘기예요. 헌법관 얘기가 지금 언제째 얘기입니까? 근데 2011년 때까지 우리 구급 문제에서는 아직 그게 통하고 있었던 얘기인데 헌법 개정은 자연법적인 질서라든가 국제법적 규정이라든가 이런 게 의해서 한계가 있다라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 개정이 무한계라는 거는 거의 소설이고 그러니까 이런 다수설을 나오면 보통 이런 지문은 틀린 지문이 아니니까 혹시 그 설이 다수설인지 어쩐지 잘 몰라도 일단은
세모, 맞는 세모 정도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 3번. 헌법의 각 개별 조항에는 이 지문이 헌법 판례 지문인데 엄청 나오죠. 아마 공부 좀 하신 분들은 다 하실 거예요. 이념적 논리적으로는 규범상호간의 우열을 인정. 이념적 논리적으로 가로를 묶어버리세요. 그래서 규범상호간의 헌법 규정, 이게 이제 왜 나왔냐면 우리 그 헌법 그 손해배상 조항이 있죠. 우리 그 헌법 개정에서 그 29조 2항, 그죠? 그래서 국가 이중배상 금지. 그 이중배상 금지가 이제 위헌이라는 설이 많았잖아요. 왜냐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막 집어넣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위헌 재판을 거니까 헌법 조문끼리는 위헌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기준이 안 된다라는 그 헌법 지문이었죠. 근데 이제 그 앞에 그 헌재 판례 앞에 이 얘기를 쓴 거예요. 3번 지문. 이념적 논리적으로는 규범상호간의 우열이 인정되지만 일정한 헌법 조항은 다른 헌법 조항이 개정될 경우 그 위헌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없답니다. 없다. 그죠? 있다가 아니라. 그래서 실제로 헌법 조항이 다른 헌법 조항을 이유로 개정되거나 이런 건 아직 우리 헌재가 인정을 안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위헌 법률 심사가 아니라 위헌 헌법 심사가 되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념적 논리적으로는 가능하다. 4번 제1공화국 2번도 틀렸죠. 좀 아까 헌법 개정에서 한계가 인정된다고 그랬으니까 틀린 겁니다. 무한계는 이거는 저거고. 뒤가 다 틀리고 있네. 지금 옳은 거 찾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1공화국 54년 개정헌법. 자, 헌법 개정, 이것도 한 문제씩은 꼭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0 때 54년 개정헌법에서는 국민주권주의 민주공화국 국민투표에 관한 규정은 개폐할 수 없다라고, 개정 한계 조항이라고 하죠. 이런 거를 우리가. 개정 한계 조항이라고 헌법 조문에 못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뒤에 이따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이제 지워도 되죠? 우리 헌법 변천사가 드린 노력에 비해서 드린 건 엄청나게 노력을 기울이는데 문제가 한 문제씩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참 좀 그렇긴 한데 그래서 재헌헌법부터 시작해서 10, 20, 30, 40 50, 60까지 이렇게 해서 몇 차까지 가는지, 그죠? 그거 좀 꼭 항상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10 때 우리가, 재헌이 10이죠. 이렇게.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우리 1차 개헌, 52년, 54년, 그죠? 옛날에는 1차, 2차, 이쪽을 시험 문제를 냈는데 요새는 52년, 54년 이렇게 연도로 나옵니다. 연도로. 그래서 20 때는 우리가 60년, 그죠? 60년에 두 번 하고, 그 다음에 30 때가 이제 우리 62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69년. 그 다음에 40이 72년. 그 다음에 50 때가 이제 이때부터 하나씩. 80년, 87년. 지금 현행헌법이 87년법이잖아요. 그죠? 87년법. 그래서 특히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54년에 2차 개헌. 그 다음에 62년에 5차 개헌. 그리고 여기 40, 455, 456은 사실 좀 많이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역시 제일 중요했던 게 2차하고 5차가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우리 기출문제상으로는. 그러니까 2차하고 5차는 꼭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2차, 5차. 물론 현행헌법이 제일 중요하죠. 근데 현행헌법 여러분이 조문을 어느 정도 암기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보세요. 54년 헌법이죠. 그래서 2차 개헌 때 헌법 개정 한계 조항을 직접 법 조문에 넣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삭제됐지만 앞으로 여기 나오는 기출 조항은 여러분이 꼭 좀 체크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옳은 거 찾는 거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가죠. 또 나오네요. 개정 절차. 2010년 구급 문제. 자, 헌법 개정은 제적 과반수 대통령 발의로 제한되고 제한된 개정안은 20일 이상 이를 공고해야 한다. 국회는 공고기한 경과 후 60일 이내 제적 3분의 2 찬성으로 이르기를 한다. 그냥 스무스하게 읽으시면 틀린 거예요. 공고된 날입니다. 공고된 날. 공고기간 경과 후가 아니라. 그죠? 아주 지긋지긋하게 나와요. 그 다음 2번. 임기 연장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개정 제한 당시 대통령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 기억나시죠? 그 다음 3번 질문. 통일된 가치체계. 아까 그 위에 2011년 문제하고 똑같잖아요. 막 소름 끼친다니까. 바로 전년도 문제를 그대로 내요. 장난하는 거야. 우리를 수준을 막 우습게 하는 이러는 건데 확실하게 봐두시고.
그래서 틀리게 맞게 막 이렇게 그거 바꾸는 게 합니다. 이건 맞는 지문이죠. 그죠? 효력상의 차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볼 수 없다를 이따로 바꿨잖아요. 그 다음에. 참, 이게, 이때만 해도 쉬웠다. 이 말이죠. 4번. 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 선거구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된다. 이것도 뭐, 20일 하면서 혼자서 막 틀렸다고 이러지 마시고, 이런 건 맞는 지문입니다. 그 다음 5번. 요런 문제가 좀 조금, 그러니까 구급 문제에서, 그러니까 구급 문제는 난이도 갖고 시간이에요. 시간 잡아먹으면 난이도 있는 문제입니다. 나와서 풀면 다 쉽다니까. 시간 다 주어지면. 5번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거죠. 이렇게 시간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왜? 헌법 조문을 물어본 거거든. 조문을 한번 꽈서 물어본 거죠.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입법할 수 있는 것은, 이 말은 헌법 조문에 없는 것은 이거 물어본 거예요. 그죠? 1번. 피선거 연령을 35세로 낮추는 거. 선거 연령은 법률에 의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이건 근데 그거는 일반 선거 연령이고 이건 대통령 선거 연령이죠. 그래서 대통령 선거 연령은 67조 4항에 우리 해설 보시면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아야 한다 해서 헌법 조문에 명시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개정을 해야만 입법할 수 있죠. 개정을 해야만. 그래서 안 되고. 그 다음 2번. 대법원장을 중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대법원장 임기는 6년으로 하면 중임할 수 없다라고 105조 1항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참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대법원장 정도는 거기까지는 여러분이 암기하셔야죠. 그래서 중임할 수 없도록 헌법 조문에 있기. 전부 헌법 조문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정을 해야만 바꿀 수 있고요. 3번. 여기서 헷갈렸을 것 같은데.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으로 하는 거. 헌법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이 여기서 헷갈립니다. 왜?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서 법원 재판을 제외하고 이렇게 돼 있거든. 근데 그게 분명히 어디 있는데 그게 순간적으로 시험장에서는 이게 헌법에 있었던가 헌법재판소법은 기억도 안 나요. 법원 조직법인가? 막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헌법에는 없고 헌법재판소법에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그죠? 그래서 이 헌법재판소의 우리 그 헌법 조문에 나와 있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은 굉장히 간단하게 나왔어요. 그게 헌법재판소, 그러니까 헌법의 111조에 위탄 정권소, 그죠? 위헌 여부 심사, 탄핵 심판, 정당 해산 심판, 그다음 국가기관 이거 권한쟁의, 그다음 법률에 의한 헌법 소원의 심판. 요거밖에 없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에 관련된 관장사항에 관련된 헌법 조문은. 그러니까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할 수 있다. 이거는 여기 없는 거예요, 헌법에. 그 어디 있냐? 헌법재판소법에 있다니까요. 우리 해설 보시면 거기 헌법재판소법 68조. 헌법재판소법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게 68조거든요. 거기 나와 있습니다. 거기 68조 1항에. 그죠? 우리도 해설 맨 마지막 줄 보시면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하고 나와 있는 게 헌법재판소법이에요. 68조. 그래서 그 헌법 공부하신 분들은 최소 헌법재판소법에 몇 개 정도는 좀 암기하셔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바꿀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헌법재판소 법을 바꾸면 되는 거니까 헌법이 아니라. 그래서 3번이에요. 알고도 찜찜하단 말이에요. 시험장에서 내가 맞나 막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헌법 조문을 보고 싶은데 볼 수는 없고. 4번. 얘 때문에 더 헷갈려. 행정안전부 장관을 국무위원 아닌 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건 헌법에 있죠. 뭐가요? 94조에 행정각부의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국무위원 중에서 했으니까 국무위원이 아닌 자에서 뽑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헌법 조문을 어겨야만 할 수 있는 거니까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맞지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국무회의가 있으면 국무위원이 있죠. 국무회의.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으로 있는 사람 중에서 각부의 장을 뽑는단 말이에요. 행정각부의 장을. 그죠? 그래서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은 반드시 국무위원이어야 한다라고 하면 맞는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국무위원 주야 중에 행정각부의 장이 아닌 사람이 박근혜 정부 때 완전히 없어졌다가 이명박 정부 때 특임장관이라고 있었습니다. 특임장관. 이재호 씨라고 지금도 있죠? 지금도 살아있죠. 살아있으니까. 그 양반이 특임장관이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는데 국무총리가 더 셌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을 없애면서 그 박근혜 정부 초기에 없앴어요. 이 국무위원자가 아닌 자 중에 각부의 장이 되는 사람을 없게 만들었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하나 생겼죠. 그게 국민안전처장입니다. 국민안전처장. 재작년에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국무위원 중에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각부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니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닌데 이 사람이 여기 하나 들어갔습니다. 그게. 그래서 그 국무위원은 곧
행정각부의 장이다가 박근혜 정부 초기에는 성립이 했어요. 국무위원은 행정각부의 장이다. 모두가. 근데 지금은 국무위원이면서도 행정각부의 장이 아닌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다시. 그죠? 각부의 국무위원인데 각부의 장이 아니야. 국민안전처장은 국무총리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국무총리보다 아래기 때문에 행정각부의 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행정각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그 우리 기재부 장관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그게 국민안전처장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모든 국무위원이 행정각부의 장이다 이러면 X예요. 그죠? 모든 국무위원은 행정각부의 장이다 이러면 X입니다. 박근혜 정부 초기에는 그게 돼가지고 그게 또 시험 문제로 나오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세월호 사건 이후에 그걸 이제 바꿨죠. 아직도 국민안전처장이 뭐 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특별한 일은 하고 있지 않은데 이번에 지진 사건에서 다 드러났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재난이 생기면 모두가 각자 버텨야 된다라는 그런 강력한 위기의식이 생겨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갑시다. 역시 또 보세요. 그 2009년에 이게 두 개 나왔네. 국회가 다음 법률을 제정할 때 헌법 위반되는 거. 역시 또 이런 게 이제 고급스러운 조문 문제죠. 헌법 조문 문제. 1번. 5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의 임명권 행정각부의 장에게 부여한 역할. 이제 여기서 또 고민합니다. 아이, 가만히 있어봐. 모든 공무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 아니야? 막 이제 이런 생각 들죠? 그죠? 근데 이게 한편으론 틀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분명히 헌법 조문 78조에 대통령은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78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통령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을 임면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앞하고 뒤만 보면 대통령이 공무원을 임면한다니까 이 지문 틀린 거예요. 근데 거기 중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그 법률이 알고 봤더니 5급 이하의 이런 일반고직 공무원은 그 해당 장에게 인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경우에는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죠? 이 문제도 어려워요. 이 지문도. 그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권자를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이제 하는 것은 당연히 대통령이 하는데 이게 장에게 이제 부여한다는 거죠. 그죠? 이런 건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권자를 선거일은 이제 18세에 달한 자로 하고 국회의원 수를 600인으로 하는 거. 600인 말도 안 돼. 이러지 마시고 우리 헌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200인 이상이에요. 그죠? 200인 이상. 41조 2항에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니까 600인으로 하든 뭐 10,000명으로 하든 상관이 없죠. 국회의원 선거권자는 법률에 의한다. 이랬으니까 또 이것도 18세. 이거는 뭐 지금 19세지만 그 뭐 마음대로 바꿀 수 있고. 이게 아까보다 5번보다 더 어렵죠? 사실은 5번보다 더 디테일하게 낸 문제입니다. 3번 대통령이 거리된 경우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 통일부 장관의 순서로 권한을 대행한다. 분명히 있긴 있어. 헌법에는 없죠. 그죠? 법률에 있으니까. 거리된 경우에 이 거리에 관한 조항이 우리 정부조직법에 있단 말이에요. 정부조직법에. 그러니까 이것도 돼요. 4번 대통령 선거에서 최고 득표자 2인 이상의 경우 국회에 공개해서 제적 과반수를 얻은 자 당선자. 실제로 이 문제 풀 때 4번 빼고 1, 2, 3에서 고민하는 사람이 많았을 거예요. 왜? 4번은 봤거든 어디서. 그죠? 근데 4번이 답입니다. 제적 과반수의 표를 얻은 자가 당선자가 아니라 제적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예요. 그게 67조 2항입니다. 헌법조문. 그러니까 헌법조문을 샅샅이 67조 2항을 누가 봐. 근데도 이거를 문제를 낸 거예요. 67조 2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의해서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 우리나라에서 최고 득표 2인 이상이 사실 나올 수도 없어서 이 조항은 사문화된 조항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굳이 낸단 말이에요. 그죠? 국회 제적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자 출석을 제적 과반수 이상 해야 돼요. 2분의 1 이상. 그리고 거기서 다수표니까 그죠? 지금 299, 300명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151명에서 거기서 151명에서 다수표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76표? 뭐 그 정도만 얻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죠? 더 줄죠. 그래서 제적 과반수가 많이 나와요. 우리 시험에 헌법 조문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거 꼭 좀 체크하시고 그래서 조문을 꼭 가져오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조문집을 조문을
가져오셔서 계속 같이 확인하고 그날 확인한 법률 헌법 조항은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그죠? 그래서 조문이 있는 그 조항 자체를 다 한번 보시는 거예요. 지금 6, 7조 2항을 봤죠? 그럼 6, 7조를 전부 다 한번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복. 예, 요렇게 해서 이제 이 헌법의 개정 절차 여기로 봤고요. 자, 이렇게 지문 분석으로 가서 보면 공부 어느 정도 해보신 분도 절대로 이렇게 만만하게 보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여러분들 다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셔야 돼. 다 맞아야 된다. 제가 걸어놨잖아요. 100점 맞자. 근데 100점 맞기가 조금 이제 9급에서는 아직 그래도 좀 할 수 있어요. 한두 개가 법행에서는 어려운데 법원직에서는 좀 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여간 다 맞는다 생각. 대신에 이제 시간이라고 그랬죠. 시간 20분. 25분이 아니에요. 모의고사 연습하실 때도 20분 잡으셔야 됩니다. 25분 잡으시면 안 돼요. 20분 잡아야 돼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볼 수 있는 것도 틀리단 말이에요. 자, 다시 1번. 정당해산 심판. 자, 1시간 하고 10분 쉬고 이런 식으로 할게요. 지금 이거 틀어놓으면 좀 졸리긴 한데 식사 좀 항상 하고 오셔야 되고. 자, 정당해산 심판입니다. 정당해산 심판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거. 법행 문제지만 역시 마찬가지죠. 잘 보십시오. 2012년, 그러니까 법행 문제는 한 2년 전 거는 일단 여러분 가시권에 들어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2014년까지는 최소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왜? 우리 거를 다시 내니까.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인은 정부에 한정되고 정부가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네, 이게 8조, 우리 헌법 8조와 그 다음에 89조에 다 있습니다. 해설 보세요. 헌법 조문에 있어요, 이게 실제로. 그걸 엮어놓은 거예요, 엮어놓은 거. 그죠? 그 다음에 2번. 헌재는 정당해산 심판 청구를 받으면 직권 또는 청구인 신청에서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피청구인의 활동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건 이제 헌법재판소법에 있습니다. 이거는 뭐 헌법사항은 아니죠. 지금 요새 탄핵 얘기하니까 이거 탄핵하지만 그 시사적인 조문은 또 잘 안 내더라고요. 법원직 문제가. 그러니까 또 너무 탄핵했다고 해서 또 이게 탄핵 나온다 생각은 마시지만 그래도 뭐 이거는 뭐 기본적인 사항이니까. 그 다음 3번. 정당해산 심판은 구두변론. 이게 조금 어려워지죠. 그죠? 구두변론하고 서면변론이 있는데 우리 구두변론은 딱 3개죠. 헌법재판소가 하는 것이 이제 여러분이 이제 위탄 앞글자만 따서야죠. 정권소. 그래서 위헌법률 심판, 탄핵 심판, 정당해산, 권한쟁의, 그 다음에 헌법소원 이렇게 5가지를 하는데 이 중에 이제 앞글자만 따서 우리가 보통 많이 하는 게 구두변론 누가 하냐? 구두탄 정권이죠. 구두탄 정권. 그래서 탄핵 심판, 정당해산, 권한쟁의. 구두탄 정권. 구두탄. 서면은 이제 이거랑 이건데 왜 그러냐? 이게 거의 전체 90%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걸로 못해요. 말로 못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 서면으로 하는 건데 그건 이제 이해도고 암기는 이걸로 하는 게 간단하죠. 구두탄 정권. 그 다음에 여기 가처분이 있는 거. 가정권. 그죠? 가처분이 있는 거는 정당해산이랑 권한쟁의. 물론 이제 헌법소원 68조 1항이 가처분을 인용하기도 하지만 그건 나중에 이거 관련돼서 보고 어쨌든 앞글자를 따서 하는 게 몇 개 있어요. 그건 알아두시면 금방 하고. 그러니까 구두탄 정권이니까 정 맞죠? 구두탄. 그 다음에 그 뒤에 지문도 이제 읽으셔야 돼요. 이거 예전에는 여러분이 안 보셨는데 이제 슬슬 보셔야 됩니다. 재판부가 변론을 열 때에는 기일을 정하고 당사자와 관계인을 소환하여야 하며 심판의 변론은 원칙적으로 심판정에서 행하지만 헌법재판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판정 외 동그라미 외 변론을 법원에서 안 해요. 여기는 새만금입니다. 뭐 새만금에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심판정 외의 장소에서 할 수도 있다. 이게 작년인가요? 작년인가 또 법행 문제 나왔어요. 이 지문이 요새 핫합니다. 이게 근데 헌법재판소법 30조거든요. 그 30조는 별로 중요한 것도 없는데 갑자기 이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번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면 풀에 들어온 겁니다. 그 지문이. 그러니까 3번의 뒷부분 요건 제가 볼 때는 약간 예상되는 거고 조심해서 보시고. 4번 정당해산 결정할 때는 6인 이상 찬성이죠. 그죠? 이게 전부 다 권한쟁의 빼고는 다 6인 이상 찬성이잖아요. 얘 빼고 다 6인 이상. 그죠? 예외가 더 많아요. 예외가 더 많은 지문인데 정당해산 명화는 헌재 결정이 선고되면 정당은 해산되며 해산된 정당의 강령 동그라미 동일 유사 동그라미
이게 2015년 사시지문에 여기 이 지문하고 비슷하게 나와버렸죠. 그래서 물론 이제 아주 최악의 지문이라고 지금까지도 평가하고 있지만, 강령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그러니까 지금 해산됐어요. 통진당 해산됐단 말이에요. 통진당 해산되는데 강령이란 게 그 정당의 그 정강이잖아요. 정강. 그거랑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정당을 창당하지 못합니다. 이런 걸 우리가 헌법재판소법 40조에 나오는 대체정당 금지 조항에, 정당법 40조에 나오는 대체정당 금지인데, 정당법 41조에 뭐가 나오냐면, 자, 정당이 해산됐어요. 그러면 두 개가 문제됩니다. 여기 나오는 강령. 그래서 동일도 안 돼, 유사도 안 돼. 이렇게 되는데요. 그럼 이제 새로운 정당이 나왔을 때 명칭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두 개가 다 들어가요. 동일 유사, 동일 유사. 이게 2015년 사시지문이거든요. 사시지문도 작년, 재작년 거면 법원지로도 얼마든지 올라올 수 있다 생각하시고. 그래서 동일은 되는데, 동일은 안 되죠. 동일은 안 돼요.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근데 유사는 됩니다. 유사는 왜 되냐면, 유사에 대해서는 법 조문에 없어요. 이게. 그걸 냈어. 아주 최악의 지문이었는데. 우리도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거기 옆에다가 뭐라고 써냐면, 명칭. 이렇게 써서 이게 똑같이. 명칭. 강령하고 명칭은 다릅니다. 이거 괜히 알려주고 헷갈린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 다른 데서 나오는 거는 일단 혹시라도 모르니까 해놓으셔야 돼요. 사실 해보셨던 분들은 다 아시는 지문이죠. 2015년 거. 그래서 유사는 안 됩니다. 유사. 괜히 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나올 수 있어. 자, 예감이라는 게 있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 왜 헷갈렸냐면, 이거 이제 그냥 듣고 잊어버리세요. 이때 명칭 조항, 이게 40조고요. 이게 정당법 40조입니다. 이게 대체정당 금지라는 심지어 가로 열고 써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41조가 뭐라냐면, 유사 명칭 금지예요, 제목이. 그래 놓고는 동일은 안 되고 유사 얘기는 한마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문이 나오니까 사실은 제목만 보고 우리가 보통 내용을 짐작하게 돼 있는데, 유사 명칭 금지라고 하는데 유사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웃긴 문제였다는 거죠. 그 조문에 대해서 틀린 점을 사실 출제위원이 좀 지적하고 싶으신 모양인데, 그걸 왜 수험생한테 내냐고. 그죠? 우리들도 혹시 모르니까 알아두십시오. 5번. 정당 해산을 명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은 정부가 정당법에 따라 집행한다. 이 지문이 틀렸습니다. 이것도 자주 나오는 거니까 알아두세요. 이게 절차 조항인데, 정당 해산이 되면 중앙선관위, 중선이죠. 중선위가 집행을 해요. 중선위가. 이거 나중에 우리 헌재재판소 판례할 때 나오잖아요. 이게 중선위가 하냐 누가 하냐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가 헌재 판례가 있어요. 이게. 중선위가 집행합니다. 예,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여기 지금 법행문제가 좀 몇 개 있는데, 일단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 지금 법행문제밖에 없네요. 그죠? 그럼 이제, 하나 나올 때가 되긴 됐는데, 헌법의 수호니까, 일단 어쨌든 2번. 2번까지 우리 잠깐 쉬었다 하죠. 자, 헌법재판에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해서 효력을 상실한다. 맞죠? 이거 헌재법이니까. 그 다음 2번. 산액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헌법재판소 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여기도 앞에 있는 탄핵소추 의결하고요. 뒤에 헌법재판소 심판, 그거 두 개 동그라미 해주세요. 요거 살짝 바꿔놓으면 완전 헷갈립니다. 그죠? 의결을 받는다는 건 이제 국회에서 의결을 하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뭐 여당이랑 야당이 한다 이러는데,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의결 받는 것조차도 어렵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의결을 받으면 헌법재판소가 심판이 있을 때까지입니다. 즉, 탄핵할 것인가 말 것인가.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 사건 때 이때 그래서 권한행사 정지됐죠? 한 달간. 그거예요. 그 사건이에요, 이거. 그래서 의결과 심판 꼭 동그라미 하셔서 알아두시고. 정지입니다. 권한행사 정지. 그래서 그때 고건 직무대행이 하셨잖아요, 국무총리가. 3번. 정당의 목적이 나올 때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이 문제는 예상 가능한 지문인데,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 위헌 정상 해산 심판 청구할 때 우리가 헌법조문 8조 4항에 목적이나 활동까지만 있습니다. 조직 가지고 가면 안 되죠. 그죠?
조직은 빠져야 됩니다. 8조 1항에는 조직이 있어요. 하지만 8조 4항에는 조직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할 때는 조직은 조직이 민주적 기본조에서 위반되는 게 도대체 상상도 안 가는 거 아닙니까? 어떤 조직이 민주적 기본조에서 위반돼? 당수가 맨 밑인가? 예, 그런 얘기 안 하고. 자, 어쨌든 그래서 틀린 게 뭐냐면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이 아니라 심의예요, 심의. 우리나라 국무회의는 의결기관이 아니에요. 그죠? 심의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의로 바꾸셔야 됩니다. 조금 이런 헌법 문제 같은 경우 이렇게 한 글자, 한 단어 이런 거 가지고 장난 많이 치니까 이거 뭐 법행 문제지만 어렵진 않은 문제니까. 그다음 4번 권한쟁의 심판은 심판 사유가 있으면 안 날로도 60일, 사유가 있은 날로도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그 다음에 권한쟁의 심판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은 처분의 상대방에 대해서 이미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 이거는 여러분이 조금 좀 그런 게 뭐냐면 헌법재판소법 자체를 가지고 문제를 냈기 때문에 아직 법원직 시험에는 그렇게 많이 반영될 것 같지는 않은데, 그죠? 하지만 3번 지문 같은 경우하고 그다음에 2번 지문은 여러분이 조금 좀 봐두시고 4, 5번까지는 솔직히 좀 그렇습니다. 4, 5번은 좀 그렇고 1, 2, 3은 꼭 알아두셔야 돼요. 어차피 위헌 결정된 형벌은 원래 위헌으로 결정되면 장래효잖아요. 장래효. 그죠? 위헌이 딱 결정 나면 장래에 대해서 효력이 발생하는데 형벌에 대해서는 소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문은 굉장히 중요한 지문이니까 역시 1항, 2항, 3항 정도 꼭 알아두십시오. 예, 이렇게 하고. 근데 헌법 지금 처음 하시는 분은 안 계시죠? 그죠? 처음 하시면 안 되는데 이거. 제가 지금 하는 거는 좀 보신 걸로 제가 지금 하고 막 하는데 혹시 뭐 얼마 안 보신 분은 꼭 좀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난이도를 조금 좀 해설을 좀 많이 해드릴 테니까 그렇지 않으면 저 그냥 막 좀 나가는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얘기해 주십시오 꼭. 제가 이거 하다 보니까 지금 눈을 못 보네요. 눈을 봐야 제가 뭐 의도를 아는데 잠깐 쉬었다가 제가 딱 10분 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